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들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죠. 네, 토요일 2부 출발합니다.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권혁중의 일타 경제. 경제평론가 권혁중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은행, KDI, 국제신용평가기관 등등이 잇따라서 금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장률 하면은요, 이게 청취자분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한 나라의 투자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소득 이런 것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되고 있느냐,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각각의 경제 지표들이 좀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요, 기본 1.8% 이번 연도에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이거를 하향 조정했거든요. 1.2%. 그럼 외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OECD 같은 경우에는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걸 조정했습니다. 1.5%, IMF도 1.7%에서 1.5%. 한국은행도 1.6% 예상했는데 조정했죠. 1.4%.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잘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지금 점점 갈수록 성장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럼 되게 속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좀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 성장할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조정받으면서 점점적으로 그 활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시면은 이게 좀 피부로 더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어떠냐라고 본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요 투자 은행들이 한 6%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이번에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도 조금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5.8% 이제 하향 조정을 했지만 그래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성장률이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연초에는 0.4% 정도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이걸 수정을 했는데 나쁘게 수정한 것이 아니라 1%대로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 나라 같은 경우에는 체급도 다르고 물론 그렇겠지만은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오히려 반대로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어떤 수정치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또 재정이 뒷받침을 그렇죠. 해줘야 되는데 우리 재정 상황도 녹록치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월간 재정 동향 6월호가 나왔습니다. 이게 기획재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1월부터 4월까지의 통합재정 수지 그러니까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가족을 꾸리기 위해서 가계부란 걸 씁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비용 이걸 계산하는데 나라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이제 계산해 봤더니 29조 원 적자를 보였습니다. 적자 폭이 전년보다 한 7조 7천억 원 정도가 좀 확대가 됐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채무도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난해 말보다 한 39조 원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도 지금 이제 마이너스를 좀 보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통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왜 줄어드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가계를 본다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월급이 우리한테는 수입이잖아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세수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이제 세수를 걷느냐 이게 이제 수입이 될 텐데 1월부터 4월까지의 이제는 국세 수입이 134조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보다 33조 원 정도 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대 최대폭 감소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느냐라고 봤을 때 소득세가 이제 덜 들어왔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부동산 거래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양도소득세. 맞습니다. 매매량이 줄다 보니까 양도를 안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소득세가 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량이 전년보다 한 38% 줄어들면서 양도소득세도 감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도 있습니다. 법인세는 15조 한 8천억 원 정도 줄었는데 기업 실적 악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부가세도 좀 덜 거쳤는데 요거는 이제 세수이연 그러니까 이제는 요번에 이제는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좀 밀어줬거든요. 예. 부가세 납부를. 그래서 세수 이연 효과로 인해서 사실 좀 전년보다 덜 거친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수가 좀 감소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재정이 사실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추자 경정 예산, 추경 네. 예산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네. 야당은 필요하다 그러고 정부는 필요 없다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또 어떻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또 가계를 볼게요. 가족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아이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예, 밥도 줘야 되고요. 열심히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밥을 줘야 되고 뭐 맛있는 것도 먹여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보통 돈이 없다라고 보면 뭐 답은 없어요. 아끼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아끼거나 아니면은 사실 빚을 받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본다 그러면 정부 여당은 아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쪼이고 쪼아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럼 아껴서 살아가겠다라는 표현이 이제 정부 여당의 이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아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아이가 당장 밥을 못 먹는다라고 본다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또 엄마 입장에서 뭐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대출이란 걸 낼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는 적자 부채를 내서 이걸 살릴 수밖에 없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지금 서민층, 중상층, 자영업자, 취약계층 이거 고통을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추경을 하더라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메꿔줘야 된다. 그다음에 도와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 여당은 정부와 여당은 아끼겠다라는 표현이고 야당은 지금 당장 타이밍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뭐 적자 부채밖에 답은 없지만은 일단은 뭐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력이 돌게끔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하반기에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저는 뭐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35조 원 추경은 아니더라도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추경은 좀 한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지금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중산층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제 통계를 본다 그러면 올해 세수 전망을 본다 그러면 한 26조 원 결손이 이제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사실 계속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이 결손 처리를 그냥 하겠다. 말 그대로 이제는 추경을 안 하고 이걸 지출 삭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가겠다라고 보는데 사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상하냐면 한 8월, 9월쯤에는 아마 이제 세수를 보고 아마 추경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최근에 얘기했던 추경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추경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7월 초까지는 안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아마 다른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쯤은 아마 추경의 얘기가 아마 정부 여당 입장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국은 금리 인상 계속하다가 이번에 멈췄죠. 이 네. 금리 인상 중단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일단 한번 쉬고 모니터링 하겠다 이렇게 이제는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는 중요한 거는 그냥 파월 의장의 이제는 목소리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목소리가 일단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동결해서 계속적으로 동결하지 않겠다. 계속적으로 한 2번 정도는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제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끝났다. 금리 인상은 해봤자 2번은 아니고 이제는 한 번 해봤자 한 번이고 한 번은 공포탄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항상 시장은 긍정적인 걸 찾아내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연준의 의도와 시장의 반응은 약간 지금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첨예하게 좀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좀 머리 아프죠. 왜냐하면 금통위가 7월 13일에 금리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7월 27일에 FOMC 미국에서 연준에서 또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금리 차가 1.75%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금통위가 금리를 만약에 동결하게 된다. 근데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일단 환율이 요동치게 됩니다. 환율이 높아진다.
그럼 환율이 다시 한번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무역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는 게 수입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물건값을. 그럼 물가를 또 자극해요. 이게 꼬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금통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을 잘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로 본다 그러면 사실 지금 금리가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동결 아니면은 이번 연도의 피벗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흘러가는 거는 사실 생각 외로 오히려 금리가 다시 한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한 번쯤은 금통위가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높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의 기대와 완전히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라면 제가 봤을 땐 좀 더 기다리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기대처럼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금년 연초에 우리 정부는 금년 한 해 경제가 상반기엔 좀 안 좋지만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했었잖아요. 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이게 하반기에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상했던 건 그겁니다.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그래 어려워. 지금 너무 거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어려울 거야. 하지만은 하반기에는 이게 분위기가 반전돼서 뜰 거야. 많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거야라고 봤는데 일단 그 근거가 물가였어요. 그러니까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3%. 그러니까 의도대로 정말로 정부가 의도대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예. 이게 1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건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뭐냐면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물가 지수,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농수산물이라든지 뭐 기름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오는 이제는 근원 물가 지수라고 있는데 이거는 소폭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우리가 기대할 것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 뜻은 뭐냐면 기름 제외하고 나면은 말대로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저효과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물가가 과연 떨어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아직은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변수가 많다는 게 지금 상저 하저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상반기도 안 좋고 하반기도 안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이유가 수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수출이 8개월 연속 이제 마이너스인데 그 주요한 원인이 아시겠지만 반도체예요. 그렇죠. 반도체가 이게 수출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수출의 2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반도체인데 이게 살지 않으면 사실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잃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반기에는 뭐 살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지금 말 그대로 IT 수요가 없거든요. 뭐 경기가 다 위축되다 보니까 모바일 안 사죠, TV 안 사죠, 컴퓨터 안 사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기가 풀려야지만 반도체 업황도 나아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수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반기도 좀 안 좋을 것이다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줄줄이 하향되고 있다 보니까 경제 활력을 좀 잃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좀 뼈아프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하반기의 불확실성을 따진다 그러면 정부가 기대한 것처럼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저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참 걱정이네요.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토론 각설하고입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입니다. 먼저 뜬 인물 이종훈 박사 누굽니까? 네, 국민의힘의 김혜지 의원. 네. 그 대정부 질문으로 해서 시각장애 가지신 분. 그 특히 물고기 코이의 법칙 인용하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 모두 의원들이 그 기립박수를 이제 치는 그래서 오랜만에 국회에서 이런 광경이 연출이 됐다. 뭐 의정 활동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자, 현근택 변호사 금주의 뜬 인물. 이게 뭐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지금 이제 대구시에서 지금 난리 났거든요. 경찰
1,500명하고 공무원 500명이 지금 충돌했다가 이제 진정됐다고는 하는데 홍준표 왜 충돌했죠? 이게 왜 충돌했냐면 이제 퀴어 축제를 하는데 주최 측에서는 어쨌든 집회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허가받은 집회다. 예. 그리고 상인들이 이걸 금지해달라고 저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는데 기각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집회를 하게 된 건데 이게 한 10몇 년 해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회 신고하면은 돼요. 네. 홍준표 시장이 갑자기 도로 점용 허가를 안 받았다. 그러니까 도로 허가 안 받으니까 이게 인정 못하겠다. 인도로 가라. 그래서 이제 막은 거예요. 공무원 500명 해가지고. 어허. 그러니까 경찰하고 시청 공무원들이 충돌하는 상황. 그러네요. 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경찰들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 주려고 한 것이고 그렇죠. 공무원들은 그걸 막으려고 한 것이고. 막으려고 한 거고. 근데 지금까지 이거 본 적이 없잖아요. 예, 더구나 예. 이제 어쨌든 집회에 대한 거는 다 이제 경찰의 권한인데. 예. 예를 들어서 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들은 뭐 점용 허가를 따로 받아라 이런 경우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경찰들은 그건 아니다. 집회 허가를 받으면 그걸로 된 거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그럼 홍준표 시장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가 중요하잖아요. 퀴어 축제에 대한 당연히 이제 상인들이나 반대 그 여론이 있는 건 알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걸 좀 봐요. 이 홍준표 이분이 대구시장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언제 이분이 막 정계 중심으로 다시 돌아올까. 어차피 이분이 뭐 시장 하려고 간 건 아니니까 네. 대선 도전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아하하. 저는 이 모습 딱 보면서 이분이 드디어 이제 중앙정치 복귀 신호탄을 올렸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뭐 경찰청 대구 경찰청한테 책임 묻겠다는데 뭐 인사권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치 경찰이니까. 그다음에 본인이 뭐 집회에 어떤 신고를 받는 주체도 아니고. 예. 여러모로 보나 이분도 법률가 출신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선 봐보지 못한 광경을 오늘 연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뜬 인물로 홍준표 시장. 네. 네. 자, 금주의 진인물은 이종훈 박사. 네, 저는 뭐 조국 교수를 꼽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도 했고 그렇죠. 그러면서 내년 총선 출마할 거다 하는 이제 설이 막 돌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이 고조되던 중에 갑자기 서울대에서 파면 결정이 나와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건 또 뭐냐? 이거 혹시 또 향후에 정치 활동하는데 이게 또 이 악재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예, 이제 그런 그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출마설이 있던데 출마할까요? 안 할까요? 두 분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한다고 봐요. 그래요? 네. 왜냐면 근데 출마는 이제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느 지역에서 하느냐가 이제 오히려 지금 약간 혼경한 것 같아요. 또 무소속이냐 민주당 공천을 그렇죠. 노리느냐. 길 없는 길 이랬으니까 이 뭐 나의 주어진 길을 아니면은 뭐 역경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길 없는 길이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소속으로 광주에서 나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사간 뭐 관악구 봉천동이라든지 아니면 고향인 부산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주거지라든지. 근데 광주에서 나간다. 면 이게 좀 다르거든요. 우리 보통 민주당에서 광주 나간다 그러면 대부분 광주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대권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냐 이걸 많이 봐요. 특히 조국 장관도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다 고향이 부산이고 호남의 지지를 얻어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그럼 이분이 다음에 대선 출마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딱 안 들 수 없죠. 민주당 예. 사람들은. 그래서 박지원 원장이 던지긴 했는데 좀 약간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이종훈 박사는 출마할 거라고 봐요? 안 할 거라고 봐요? 뭐 출마 결심은 굳힌 게 아닌가 그래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이야기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취지로 읽히는데 민주당 공천받아서 물론 이제 출마를 하는 거를 선호하기는 할 것이나 예. 그렇지 못할 경우도 함께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참 무소속 출마도 지금 이제 강행할 그런 태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는 게 민주당한테 득이 됩니까? 실이 됩니까? 득보다는 실이 좀 많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재판이 끝난 게 아니고 그다음에 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이제 지금 교수도 파면됐고 부인도 지금 뭐 구속돼 있고 딸도 지금 거의 뭐 고졸되게 생겼고 이랬으니까 뭐 명예회복하고 싶은 생각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근데 결론적으로는 당내 지지자들도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약간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 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출마설이 있던데요.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거의 함께 지금 이제 그 이번 주 중에 동시에 뜬 그런 그러니까요. 이제 이슈기도 하고 예. 또 뭐 두 사람 다 사실은 이 수석 시절에 왕수석으로 불렸던 네. 권력 실세인 사람들이고 또 이제 하던 일도 비슷하고 그런 이제 두 인물이 동시에 이제 출마 의향을 좀 내비친 그런 그 상황이어서 두 사람이 동시에 뜨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두 사람 다 각 당이 미칠 파장이 약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출마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친문계 일각에서는 좀 이제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데 당내 주류인 그 친명계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그런 측면이 있고요.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당내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친윤계가 대부분 다 이제 부친이계인데. 예. 근데 우병우 전 수석은 이제 확실하게 친박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박계 쪽에서는 좀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당내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공천 갈등. 그래서 이제 양당 지도부 쪽에서는 좀 이제 맞득치 않은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 어찌 보면 출마 자체가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그 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양당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거죠.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현재 진행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어쨌든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를 받았고 한쪽은 대통령이 됐고 한쪽은 아직도 이제 굉장히 뭐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우병우 수석은 어찌 보면 좀 이제 약간 끝난 이슈거든요. 끝났죠. 네, 왜냐하면 지나서 정권 교체도 됐고 말씀처럼 친박계는 지금 정치 전면에 나서 있지도 않고 그다음 당내에서도 제가 보기에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태극기 부대나 조원진 뭐 이런 분들은 아니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병우하고 조국 수석을 동일선상에 비교하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르긴 하네요. 네. 조국 쪽이 훨씬 논란이 크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네. 아무튼 금주의 진인물 조국 전 장관 짚었고요. 현근택 변호사는 금주의 진인물 누굽니까? 황보승 의원이 이번 주에 예.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요. 예. 이게 뭐 저희들 입장에서도 뭐 이게 사생활 부분을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네. 근데 흘러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민주당에서 문제 삼는 거는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돈 받은 거 아니냐 이 얘기 나왔는데 근데 이제 어젠가요? 그젠가 이제 한국일보에 이 지금 이제 전 남편 말고 처음에 이 문제 제기했던 건 전 남편이었죠. 그렇죠. 그 과정에 당에도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시절에 이제 대변인도 그만두고 그랬는데 근데 그 이후에는 뭐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연인인지 동거남인지 모르겠지만 사업하시는 분. 동거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한국일보 측에 인터뷰한 거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누구랑 밥 먹고 누구랑 술 먹고 막 실명들이 막 나오는데 다들 지금 당의 실세인 사람들 뭐 사무총장 뭐 지금 또 윤핵관의 핵심 이런 분들 막 얘기 나오던데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약간 스폰서 역할 같은 거 한 게 아닌가. 본인도 또 출마한다 그러고. 예.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 좀 의미 있게 보는 게 단순히 황보승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산이 18개 지역구 중에 15개가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중에 두세 명 빼고는 다 간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뭐 검사 출신이나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한다는 얘기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부산 공천 물갈이의 약간 시작 아니냐. 황보승 의원도 제가 보기에 당에서 징계할 것 같고 그 지역도 지금 벌써 검사 출신 누가 이제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국민의힘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기현 대표는 계속 검사 출신 아니라고 하는데 그 현역 의원들은 다 그 말을 안 믿잖아요. 네, 결국은 네. 다 교체할 거다. 그러면 다 이제 현역들은 뭐 수도권이든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 의원인 지역으로 다 올린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결국은 PK에서 이 공천에 대한 이 갈등들이 현역과 검사 출신 아니면 현역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런 논란이 돼서 그분 그 지금 동거하고 있다는 그 남성분도 출마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뭐 네. 사진 실은 현수막까지 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분은 좀 어려워지겠네요. 이 논란 때문에. 어렵죠 아무래도. 네. 근데 사실은 뭐 본인도 막 보니까 예전에 이분이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뭐 건설업도 하고 돈도 많으신 분이니까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언론에 그렇게 인터뷰가 나오고 또 이 여권의 실세들하고 관계를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다 부인할 거예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냥 부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갑자기
이런 얘기 나오는데 공천 주면 아 옛날에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했으니까 공천 주나 이렇게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죠. 자,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까지 정리해봤고요. 민주당 얘기 좀 먼저 합시다. 돈봉투 사건 두 의원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는 지난주 토론할 때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보셨는데 예측이 어긋났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굉장히 실망스럽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일관성은 있는 것 같아요. 뭐 계속 부결.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이 여전히 안 변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 뭐 계속 감싸게 하고 일관되게 이제 그러고 있는 거고 네. 사실은 그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진보 세력의 어떤 기득권화 특히 진보 정치인들의 기득권화가 문재인 정권 때부터 계속 논란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권 교체로 이어지게 되는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여전히 좀 바뀌는 게 좀 없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도발을 해서 일부러 부결을 유도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핑계거리를 찾다 보니까 이제 억지 논리죠. 그리고 아니 이미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가결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런데 뭐 회의장에서 또는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의 그동안의 뭐 발언 관련해서 그게 내 마음을 갑자기 움직여서 이렇게 결정을 뒤집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뭐 의도적으로 유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발언에 영향을 미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수십 명 다 돈봉투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투표하는 게 맞습니까? 이러면 바로 사실은 이 사건은 관계 없는 사건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돈봉투 사건에 대한 거지만 어찌 보면 국회 행정부에 뭐 이 영장을 청구한 입장에서 이런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혐의가 있으니까 구속 수사가 필요합니다. 정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굳이 뭐 앞으로 20명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으로 당신들도 다 소환하고 다 영장 칠 거야. 그러니까 각오해.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있어요? 저는 그럴 할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약간 뭐 도발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고민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뭐 무효표를 던지지 기권을 할지 아니면 가결할지 고민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씨 이거 봐라 이거 너무 심하네. 이런 얘기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결국 한동훈 장관의 전략에 말려든 격이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부결 결정 나오면 국민들 사이에서는 뭐 여론 역풍 불 거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 한 장관 발언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도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는 제가 보건대 맥락이 조금 좀 안 닿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한동훈 장관의 발언 여부보다도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이렇게 부결적으로 표를 던진 제일 큰 원인은 지금 경찰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볼 때 나도 언제 걸려들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제일 크다. 가장 크죠. 그 그러니까 해석이 제일 강력하더라고요. 언론에 이미 보도된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보도 안 된 것들도 많이 이제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면 이니셜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은 민주당 의원 중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느냐. 그럼 본인도 다 그 문제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총선을 결국은 이렇게 치르지 않겠느냐. 이런 방식으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는 거죠 사실. 네. 자, 그런가 하면 혁신위원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김은경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저는 사실은 누누이 얘기해온 건데 일단 외부 인사를 해야 된다. 네. 당내 인사는 좀 어렵다. 개혁이 안 된다. 일단 외부 인사는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얘기했던 건 본인이 총선이든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은 좀 안 된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두 가지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일단 잘 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당내 사정을 잘 알아야 되느냐. 근데 당내 사정을 제일 아는 사람들은 정치인이에요. 당내 인사. 그러니까 당을 잘 알면 오히려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예전에 근데 뭐 2015년에 문재인 대표 때 뭐 당무감사위원도 하고 이래서 아주 모르진 않을 것이다. 당무감사라는 게 일단 문제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지금 문제적 뭐 기소가 됐든지 아니면 어떤 뭐가 문제되는 분들을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뭐 법학자이기도 하고 이렇다 본다 그러면 뭐 냉정하게 뭐 본인이 어쨌든 권한을 행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역할을 혁신위원회가 해야 되는지도 아직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권을 주겠다라고 얘기했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두 가지 지점이에요. 하나는 이제 혁신이라 했지만 다 이해하는 거는 이거는 비대위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니면 비대위라 얘기하는 거고, 혁신위의 정권이라는 거는 혁신안을 만들 때 당 지도부가 간섭 안 하고 우리가 만약에 만든 혁신안이 그냥 최고위라든지 지도부에 통과되고 이제 그게 혁신위의 정권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정권을 당대표 권한,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는 공천권 옮겨라 뭐 이걸로 다 해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혁신위 정권인데 다들 비대위 공천권으로 해석하는 게 제가 보기에 문제예요. 그냥 혁신위는 혁신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방탄혁신위를 이미 예고하고 나섰다. 그러니까 김연경 위원장이 이제 그 뭐 일성이 돈봉투 이거 만들어졌을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예. 사실은 이번 혁신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돈봉투 사건 아닌가요? 그 다음에 그 사건 일고 난 이후에 뭐 당원들 사이에서 대의원제 뭐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어쩌고 하면서 사실은 이 혁신위 쪽으로 이제 탄력이 받으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 혁신위원장으로 오시는 분이 첫 일성이 돈봉투 사건이 이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시면 과연 이게 당내 개혁 의지가 있으신 건지 좀 의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이제 뭐 이분의 그동안의 경력이나 이런 거로 보건대도 결국 뭐 이재명 대표 편에서 네. 모든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측까지 좀 함께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봉투에 대한 요 언급이 이렇게 비판받고 있는데 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마 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아마 검찰 측에서 좀 의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뭐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이게 정치적으로 좀 활용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아직 그 정도 지적은 할 수 있는 거다. 검찰이 어느 정도 의도성은 보이잖아요. 이거를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나 빨리 들어오라 해서 빨리 들어왔으면 빨리 수사해서 나 빨리 구속시키든지 말든지 해라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뭐 몇 달 됐는데도 얘기도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예. 뭐 그때 아마 우리 녹취록 나온 거 이후로는 별게 없어요. 뭐 지금 수명이라 하는데 그러면 빨리 뭐 수사를 하든가. 이게 그렇게 어려운 수사도 아니거든요. 돈 받은 게 맞다 그러면 줬다 그러면 그 사람 불러서 그다음에 뭐 받았어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 수사 한 달이 뭐예요? 몇 주면 될 것 2, 3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있어요? 결국은 오래 끌어가지고 뭐 올해 말 내년까지 끌고 가겠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국면까지. 그렇죠. 예.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검찰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이번에 취임을 하시는 거면 뭐 그런 발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혁신위원회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혁신위원회가 왜 만들어졌냐 하는 거죠. 그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된 게 돈봉투 사건인데,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검찰 책임으로 밀어버리면 당 혁신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네, 보면 네.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좀 문제다. 그래서 대략 이제 방향성을 지금 이미 그래서 우리가 예단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공천 기준이나 이런 데서 이런 돈봉투 연루된 사람은 일절 배제한다 뭐 이런 식의 것을 혁신의 내용으로 해야 할 텐데 오히려 그런 거죠. 그걸 예.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네요. 그건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33분 막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나들이 정체 이제 좀 줄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서용인 분기점에서 양지터널 사이 밀리고요. 호법에서 이천까지 정체입니다. 이후 새말에서